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어제 울릉도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이렌이 울리는 이유를 24분 뒤에 도착한 안전 문자를 보고 알았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로 우왕좌왕하던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공습 경보가 내려진 울릉도의 하루를 CCTV로 본 세상에서 취재했습니다. 봉화에 아연광산이 매몰돼 작업자 2명이 고립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9일째인데 아직 매몰자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건 아닌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어제 오전 울릉도에는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처음으로 울려 퍼진 공습 경보였는데요. 혼란스러웠던 하루를 CCTV로 본 세상에서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5분, 사이렌 소리가 울릉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대피해야 한다고 그때 이제 보통 상황이 아닌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대요. 한참 울리고 있는데 육지에서 전화가 막 오더라고. 전화 받으니까 울릉도에 미사일 떨어졌다고 하면서. 이날 오전 6시 50분쯤 북한 평안북도 피현공과 정주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포착됐죠. 북한이 이날 동서해에 발사한 미사일은 약 20발. 그중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북방 한계선 이남에 떨어져 문제가 됐습니다. 거리는 속초가 더 가깝지만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을 향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울릉도에만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 파악되는데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우리 군 역시 북의 도발에 맞섰습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가 북방 한계선 이북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울릉군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울릉도 주민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했고요. 공습 경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도 발이 묶인 상황. 11월 2일 날 8시 30분에 저희가 추방을 하였고요. 8시 55분경에 울릉군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추가 도발도 있고 승객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해 9시 15분에 선내 방송을 하고 해양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어선들에게도 대피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습 경보에 주민들은 오히려 어리둥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 옛날에 민방위 훈련할 때 울리는 거 그것만 생각했지 뭐 지하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주민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지하 대피 시설로 대피하셔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 대피 시설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서 막혔어요. 대규모 대피 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던 사이 울릉군청 직원들은 청사 지하 시설로 대피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5시간 후 경계 경보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게 대피할 곳이 어디 지하 벙커나 이렇게 마련이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평소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쪽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 이장인 나도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됐을지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나도 몰라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촘촘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한 축사.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왜 이러죠? 축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소들 아침밥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밥 먹는 데 있다가 다 뛰쳐나가고 놀랐죠. 그러고서 하루 동안은 계속 사료도 잘 안 먹고 놀래 있었어요. 이 소들이 놀란 이유, 바로 지진 때문이라고요. 지난달 29일 괴산군 북동쪽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CCTV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뻥 하는 소리가 나고 와보더니 기와장이 떨어졌다라잖아. 기와도 모자라 집 외벽이 갈라졌고 축대의 돌들도 다 튀어나온 상황. 지진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 여진이 있었어요. 약간 천둥 소리 같이 그런 소리 나가지고 깼던 거거든요. 불안하죠, 항상. 쿵 소리가 2번을 났어요. 29일에 2번의 큰 지진이 발생한 후 꾸준히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기준으로 총 23번이나 발생했죠. 그런데 괴산에서 지진은 좀 낯선데요. 원인이 뭘까요? 괴산 지진이 났던 주변 지역에서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단층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많이 안 돼서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는 특성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기상청에서도 확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 설마 더 큰 지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좀 더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며칠 동안은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CCTV 영상 확인하시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려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뭘 보고 놀란 거죠?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요? 무척이나 다급해 보이는데 무슨 일일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바로 철거 중인 공사장이었죠. 뭐 소리가 나는 거야. 쿵쿵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보니까. 글쎄요, 아직까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분, 뭘 보고 그렇게 놀란 거죠? 이어 바로 앞에 있던 공사장 외부 비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주행 중이던 차량까지 바로 멈춰섰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이분도 많이 놀란 눈치죠. 그런데 저기 보이시나요? 이 공사장의 바깥쪽에서 한 사람이 작업 중이었는데요. 위험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곧바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비계. 인도를 덮치면서 가림막이 한쪽으로 쏠렸죠. 다행히 작업자는 무사히 보이는데요. 조심조심 걸음을 떼는 모습입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사다리를 이용해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뭐죠?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요. 자, 다른 각도의 CCTV 보시죠. 한 여성이 철거 현장 바로 앞 안전 통로를 지나갑니다. 거의 다 지났을 무렵 무너지는 비계를 미처 다 피하지 못했는데요.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는 모습. 곧바로 다른 시민이 부축해줍니다. 여성분인데 손을 이렇게 조금 찰가상을 입어서 많이 다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놀라셨는가 본데 병원으로 이송하셨다 하더라고.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상황. 정말 다행이죠. 대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 임대 아파트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한 거죠. 8층 건물에 해체가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2층 벽체를 순서대로 철거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굴착기를 이용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만 이게 무너지고 만 겁니다. 사고가 난 날 바로 어떤 공사 정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 원인 분석을 하고 추가적으로 행정 조치할 게 있으면 제대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안전사고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남성이 쇼핑 중입니다. 휴대전화에 태블릿 PC를 구매했고요. 이어 허기가 찐 건지 족발도 양껏 구매하죠.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물건을 산 이 남성. 그런데 아까 그 남성인데요.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누가 봐도 수상하죠. 아니나 다를까 카운터에서 뭔가를 집어듭니다. 바로 점주의 지갑이었죠. PC방에 업주하고 알바생이 한눈 파는 사이에 카운터에 보니까 지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태연하게 걸어나가는 이 남성. 이렇게 훔친 카드로 그 많은 물건들을 샀던 거죠. 12번에 걸쳐가지고 한 192만 원어치를 사용한 다음에 카드하고 지갑은 바로 하천가에 버려가지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했지만 CCTV에는 그날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상착의는 확인이 됐고 가맹점 추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주항 배 타는 쪽으로 걸어가는 게 나와가지고 그날 아침 육지로 나가는 배 600명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형사들이 CCTV를 분석하고 추적해 사건 발생 2주 만에 검거된 이 남성. 그런데 잡고 보니까 문제가 많았다고요.
동종 전과로 2월에 출소해서 갱생시설에서 머물던 이 남성. 이번엔 죄목도 꽤 많은데요. 범죄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으니까 건조물 침입이 해당되고, 또 거기 주인 지갑을 갖고 나왔으니까 절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니까 사기하고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 해당되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출소한 날부터 3년 안에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고 가장 중한형의 2배까지 형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년 안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CCTV는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처벌이길 바랍니다. 경북 봉화의 아연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난 지 9일째지만 구조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위한 진입로 확보와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공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요. 매몰된 작업자들 과연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가을이 한창인 깊은 산속에 자리한 아연광산.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고립된 곳까지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지형 자체가 쉬운 지형은 아닙니다. 최대한 장비를 동원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사고는 갱도 내 토사물이 작업자들이 있는 곳까지 밀려오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갱도는 광산 내부에 사람이나 자재를 나르기 위해 수직으로 뚫어놓은 길인데요. 약 300에서 900톤의 토사물이 유입돼 제1수직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지하 190m 지점에 갇힌 작업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제2수직갱도 아래에서 구조대가 진입 중인 상황인데요. 고립된 작업자들의 가족들은 광산업체의 늑장 대응 때문에 구조가 늦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사고 났을 때 신고를 빨리 하고 이러고 했는데 14시간 뒤에 신고를. 왜 그런 거예요? 가족분들 아셨어요, 그 사실? 몰랐죠. 나중에 이제 전화 받고 오고 알게 됐어요. 이 사고가 일어나고 14시간 50분 이후에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표 총책임자가 이틀 만에 나타났어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업체 측은 왜 바로 신고부터 하지 않았던 걸까요? 회사에서는 빨리 그 사고 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신고를 못했죠. 예. 사고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날 8시경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조가 지연되자 구조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고 발생 8일째가 되셔야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추 장비들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구조 작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와는 별개로 작업자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시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 가까이에 좁은 폭의 배관을 삽입해서 구멍을 뚫는 작업인데요. 구멍이 뚫려서 갱도를 만나게 되면 그 안쪽으로 목을바라든지 무전기를 넣어서 어떤 연락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음식뿐만 아니라 공기도 함께 주입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데요. 시추 작업이 시작되면 단단한 암석을 뚫고 작업자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물이라든지 음식 같은 건 충분히 내려볼 수 있는 거죠. 네, 고립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에 매몰 사고에선 중요한 작업인데요. 하지만 이 좌표를 잘못 설정한 탓에 2번의 시추 작업이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연락이 안 왔었어요, 이쪽에는? 네, 이쪽에도 안 했죠. 어저께 했어요. 아니, 그럼 일찍 했으면 일찍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립 작업자들의 가족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에도 같은 광산 지하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건데요. 고립된 작업자의 아들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8월 달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아버지 계신 곳이 거기가 아니냐, 사고가 났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맞다. 아버지도 실질적으로도 구조 활동을 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구조가 된 뒤에 모든 거를 다 수사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봉화의 아연광산, 업체 측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
회사 지금 안전관리 책임자 대상으로 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고립사고하고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끝나면은 두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2개월 전에도 나오고 이거 또 자꾸만 났다는 얘기는 여기가 안전이 지금 소홀히하고 광산만 경제성만 자꾸만 좀 추구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보강을 제대로 하고 복공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대책이 소홀히 한 거다. 국내 광산의 재해 사고는 최근 10년 동안 총 350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다치고 사망에 이른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17일 정도까지는 만약에 여건이 되면 생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내에서 발생됐던 산호세 그런 광산 같은 경우 17일에 구멍을 뚫어서 생존 확인을 하셨고 그쪽을 이제 계속 생수 같은 거 투입을 해서 생존하셨거든요. 국내에서도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최대 금광이었던 구봉광산이 붕괴되면서 한 명의 광부가 갱도에 갇혔었는데요. 15일 만에 구조가 됐었죠. 물과 공기가 확보가 된다면 깜깜한 지하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봉화광산에도 지하수가 흐르고 공기가 있다고 하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솔직히 저는 아버지가 아직도 정말 100%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빠른 시간 내에 아버지를 좀 빨리 구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이 생생히 전해지는데요. 하루빨리 고립 작업자들이 구조되길 바랍니다. 화창한 오후의 고속도로. 갑자기 1차로로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추돌 사고를 일으키자 이를 기다리던 제보자 차량도 그대로 쓰러지고만. 전복됐네요. 괜찮을까요? K7 차량이 사이카 후미를 추돌하면서 2차로상에 오던 5.5톤 화물차가 그 차량을 충격하고 우전도 된 사고예요. 사고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짧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피해 차량만 총 3대였습니다. 운전자들이 걱정되는 상황. 그때 승합차 한 대가 갓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얀 승용차도 갓길에 멈춰서는데요. 내린 사람들은 바로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우연히 길을 지나던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보니까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못 나오고 계신 걸 하니까 바로 이제 주차를 하고 옆에 또 시민이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화물차에 있던 분을 도와드린 거죠. 전도된 화물차에 올라간 시민. 힘겨운 시도 끝에 드디어 문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손을 잡고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는 운전자. 다친 데는 없을까요? 두 분 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고요. 네. 그분이 이제 기다려 계시다 저희가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저희가 환자를 했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가 수습될 수 있었는데요.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라 그런 일 당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바쁘지만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그대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가을을 만끽하던 제보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찰나 차량 한 대가 자전거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12초 남았을 때 진입을 했고 그래서 건너는 도중인데 그냥 받아버리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어허. 아니 이쪽만 보고 가셨죠 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처음에 되게 미안해하시더라고요. 보험 처리야말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경찰이 이거는 뭐 차대차 사고라는 말만 하니까 신고하고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지요. 훤한 대낮에 일어난 사고. 원인은 뭘까요? 저를 보고 들어오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검은 차가 좀 많이 침범해 있거든요. 횡단보도 왼쪽 차선으로요. 왼쪽에서 차가 오는 거 보면서 그냥 오른쪽으로 엑셀을 밟으신 것 같아요. 신호를 무시한 차량. 그 결과는요?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 차량 전방 신호, 적색 신호라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되는데 그대로 우회전하려 한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차도 사람도 우선 멈춥니다. 그날 생각하며 아직도 아찔하다는 제보자.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맨날 출근하는 길인데 갑자기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히고 지점이 맙니다. 아닌데도 사고가 났다고 해가지고 정말 의아했어요.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확인을 하게 된 거죠. 확인해보니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다고요. 당연히 직진 차선에서는 당연히 직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겠지만은 누가 옆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오더라도 속도를 줄인 다음에 옆으로 와야지, 속도를 내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했다는 것은 사고로 낸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겠더라고요. 양측 모두 폐차가 될 정도로 강했던 충돌.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어머님은 지금도 치료 중인데요. 보험사가 더군다나 같은 보험사예요. 담당하셨던 직원분께서 전례상 그냥 8대2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전례상 8대2라고 하는 것은 좀 피해자로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 전례에 따라야만 할까요? 네. 비보호 좌회전 상대 차량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제보화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때 좌회전해야 되는데 제보화 차량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상대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통행 방법 위반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 멀리서부터 방향 지시등 켜고 있었고 또 상대 차량이 약간 먼저 교차로 진입했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이 부분까지 주의 다하지 못해 제보자에게도 일부 과실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 90%, 제보자 과실 10% 정도로 평가됩니다.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 요즘 주변 보면 참 자전거 타는 분들 많아졌어요. 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무려 15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자전거나 킥보드의 경우는 몸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네. 개인형 이동장치 탈 때는 안전용품 꼭 착용하시고 또 우측 통행하는 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먹음직스러운 햄버거에서 웬만하면 아니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것.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혹시 벌써 눈치채셨나요? 뭐죠? 아마 얼마 전에 수상한 소문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맛있게 먹던 햄버거에서 벌레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소 충격적인 이물질을 목격한 것도 모자라서 이걸 이미 섭취했다면 그저 기분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헤집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가면 안 되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벽이나 소장벽을 뚫고 굉장히 심한 증상을 유발하거든요. 몸 안에 들어오면 위산이 분비돼도 끄떡 없다고 하네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대체 그 정체가 뭔지,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지,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8알 이상이 기생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기생충은 여전히 박멸의 대상으로 통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폐충은 보통 이제 기생충학에서는 뱃속에 보통 소화기내에 기생하는 대형의 선충류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입술이 3개가 있는 뭐 그런 종들을 보통 회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숙주의 몸을 뚫고 나오진 않지만 이거 그냥 안심할 수만은 없죠. 사람 영양분을 많이 먹어요. 영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영양분이 손실돼서 사람이 많이 먹어도 몸으로 들어가는 건 별로 없고 기생충이 많이 먹고 자라고 영양결핍이 올 수 있죠. 성장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도 둔화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장에서 증식하다 보니까 장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설사도 하고 이제 복통도 장 경련이나 이런 것도 생겨서 이제 복통도 일어나고. 회충이란 회충은 모조리 없애는 게 최선의 방책일까요? 회충은 숙주 특이성이 높은 종이에요. 그래서 개회충, 고양이 회충, 뭐 말에도 말회충이 있고 돼지에도 돼지회충이 있고 거의 모든 동물에 각각의 회충들이 다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개도 고양이도 저마다 회충 몇 마리쯤은 품고 산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햄버거에서 발견된 회충은 조금 수상합니다. 재료에 분명 고래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고래 몸속에서나 있을 법한 회충이 어쩌다 섞여 들어간 걸까? 찾았네요. 깨끗한 맘 먹고 자란 100% 자연산 폴라. 갑자기 웬 명태 얘기냐고요? 그 고래충은 물고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갑각류들, 새우라든지 이런 갑각류를 첫 번째로 이용을 하고요. 그 새우에 있던 유충을 물고기가 먹으면 물고기 내부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고래가 아니더라도 바닷물고기라면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고래가 있을 수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바다의 물고기에는 그 고래충의 유충이 거의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이 회충이 생선살에 기생하는 건 또 아니라고요. 고래회충이 자라는 거주하고 있는 정상 부위가 내장벽 복강인데 듣고 보니 참 이상하죠? 고래 회충은 대개 내장에 사는데 어떻게 햄버거 안에 생선살에서 발견된 걸까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럼 고래충이 느끼기에 자기가 감염됐던 숙주가 죽었다는 게 사실이 확인되면 나와요. 최소한이라도 자신이 다른 숙주에 다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근육으로, 그러니까 살로 이게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 숙주가 죽으면 내장에 있던 회충은 살 깊숙이 파고들곤 하는데요. 문제는 이를 모른 채로 사람이 섭취한다는 거죠. 이제 인간은 정상적인 숙주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막 하다 보면 위 벽을 파고들어요. 기생충이 들어가는 데서 피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게 몇 시간 하루 이틀 지나가면은 그냥 복강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이름처럼 최종 숙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회충이 탈출에 안간힘을 쏟을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데요. 이럴 때 회충약을 먹는다면 증상이 좀 나아질까요? 약이 없습니다. 아직.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약으로 뭐 이게 효과적인 약이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은 물리적인 제거. 고래 회충은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해야만 하는데요. 약도 잘 듣질 않으니까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죠. 그래도 충분히 익혀 먹으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삶으면은 벌써 고래회충이 기력을 다 잃어요. 그냥 해롱해롱하면서 그냥 항문까지 그냥 내려가 버리는데. 하지만 조리를 제대로 해도 사람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죠? 고래회충을 배양해 보면은 그 배양한 물에서 물질을 보면은 단백질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알레르겐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리해 먹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어종은 아예 안 먹는 게 상책일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건데 쫓고 온다는 건데 이제 혈압 내려가고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별로 보고가 없는데 스페인에서는 보고가 꽤 돼요. 문서상으로는. 하지만 재료 준비 과정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이 생선이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이제 잡고 물고기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내장이 제거가 됐으면 이 기생충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산 상태에서 바로 손질해서 회를 쳐먹으면 오히려 그것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예, 왜냐하면 그 장에 있는 고래회충이 근육으로 살로 옮겨가기 전에 우리가 내장을 다 빼내면은 그 살에 그 고래회충이 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재료 손질을 끝낸 경우라면 이렇게 생선살에서 회충을 볼 일도 없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신선도와 연관돼 있는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 식품을 관리하면서 잘 봤어야 되는 거기는 하죠. 생산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고래 회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지러진 달이 차오르듯 사그라들었던 소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가면 유리인데 땅바닥에 유리를 대겠을 그게 뭐인데? 전혀 못했어. 옛날. 있긴 있을 거예요. 어디 감춰놨지 싶어요. 혹여나 들킬세라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꽁꽁 감춰 놓았다는 그것.
비밀의 실마리를 풀 열쇠를 가졌다는 사람을 수소문 끝에 만났는데요. 대체 이 남성이 알고 있다는 소문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40년 전부터 이 동네 일대에 금괴가 묻혔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 동네에 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 장소에 금괴가 묻혀 있을 확률이 뭐가 묻혀 있다고요? 금괴요. 평범해 보이는 이 건물 아래에 금괴가 묻혀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소문의 끝을 따라가 봤습니다. 금괴에 대한 소문으로 떠들썩해졌다는 대구광역시 북성로. 바로 이곳이 수십 년째 계속되는 금괴 소문의 진원지라고요. 실체는 저희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추정컨대 약 한 200kg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닌 무려 200kg의 금괴가 있다는 얘기. 대체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걸까? 이게 1kg 골드바입니다. 1kg 금괴 한 개의 가격은 8,800만 원. 200kg 같으면 1kg짜리가 200개 있다는 거예요. 200개의 금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176억 원을 호가하는 금괴가 주인을 잃은 채 땅속에 깊숙이 묻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176억 정도. 무언가 숨겨놓기라도 한 듯 굳게 잠겨있는 문. 이 문 너머에 있다는 금괴에 대한 소문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겨난 게 아니랍니다. 보물 종류를 땅에다 묻었다 하는 데가 북성로 어디에 있는데 어딘지 몰라요. 어디가 금괴가 있다 하는 건 사실은 아니라 일본서 찾으러도 하면 왔다 갔다 가더라고. 금괴가 있다고 지목된 장소 부근에서는 40년 전 일본인들이 무단으로 보물을 발굴을 시도하다가 발각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왜 우리나라 땅에 묻힌 보물을 가져가려고 한 걸까요? 주변으로 네. 그 일본 시대 때 이쪽에 그 번화가였거든. 대구역하고 가깝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이 카드가. 일제강점기 북성로는 대구의 가장 큰 중심지였습니다. 일본인들의 경제활동 중심지로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땅속에 있다는 금괴는 정말 일본인들의 것일까? 소문은 아픈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데요. 이 공간이 이제 1905년에 대구역이 북성로 바로 앞에 이제 설치가 되면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 거리가 당시 대구에서 가장 상권의 중심지로 밤에 이제 그 가로등도 세워지고 또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있는 백화점도 세워지고 일제강점기 때는 북성로에서 일본인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시절 대규모 상업지구로 발달한 대구 북성로. 도청 등 중요한 시설들이 설치되며 수많은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해방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다 자기네 나라로 이제 도망을 사실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여기에 뭐 금괴를 묻고 갔느니, 뭐 재산들을 좀 두고 갔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금괴를 찾기 위한 시도는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계속돼 왔는데요. 대구 동화사의 금괴 발굴 사건과 익산시의 일본인 농장 금괴 매장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소문만 무성한 땅속 금괴는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나온 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실제로 나왔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그거를 또 뭐 밝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하지만 금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그 멍어져가게 묻으라고 그래 급하게 갔겠지 뭐. 그래 갔다 가다. 자기들 다시 나와서 찾아간다 그런 뜻으로 묻었다 가는 설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금괴를 가져가진 않은 걸까? 최소한의 짐을 뭐 갖고 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짊어지고 들 수 있는 범위예요. 그리고 가다가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천엔 정도를 소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 범위만 허락을 한 거예요.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즉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그들에게 허락된 건 1,000엔 이하의 재산과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금괴는 땅에 묻고 갔을 것이란 추측. 땅속 금괴가 발견된다면 그 주인은 누가 되는 걸까? 만약 금괴가 정말로 실제로 발견된다고 한다면 금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금괴의 발견자 그리고 금괴가 묻혀있는 땅의 소유자가 절반씩 5대5로 나눠서 소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이 소유했던 금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 소유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금괴 매장설 또한 웃을 수만은 없는 일제강점기 역사의 아픈 흔적임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N이었습니다. 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뜻하지 않게 논란의 주인공이 된 스타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속 황당한 루머의 주인공이 된 배우 유아인 씨부터 무대 아래서 봉변에 당한 가수 이찬원 씨까지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태원 참사 이후 유명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온라인상에서는 무분별한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배우 유아인 씨가 근거 없는 소문으로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압사사고 현장에 유명인이 등장해 그를 보기 위해 인파가 더 몰렸기 때문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그 유명인이 배우 유아인 씨라며 실명까지 거론됐습니다. 소문은 마치 사실이냐 급속도로 퍼졌는데요. 이에 유아인 씨 소속사 측이 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황당한 소문에 소속사 측은 유아인 씨는 사고 발생했던 지난달 29일 출국해서 현재는 해외에 치료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소문은 말 그대로 루머라면서 유아인 씨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수 이찬원 씨도 봉변을 당했는데요. 참사 다음 날 전라남도 화순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무대가 예정돼 있던 이찬원 씨. 국가 애도기간 선포에 동참하고 주최 측과 협의해 무대에서 노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축하 무대는 취소됐지만 이찬원 씨는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직접 무대에 올라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만큼 지금 또 시기인지라 우리가 이곳에서 무대를 또 신나는 노래로 즐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같이 또 애도하는 마음으로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함께 이렇게 무대와 공연을 즐기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취소된 것에 불만을 가진 한 남성이 무대에서 내려온 이찬원 씨에게 다가가 폭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찬원 군이 또 남성이 접근을 막는 매니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듯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팬들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 양해를 구했던 이찬원 씨는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했는데요. 사건 발생 후 이찬원 씨 소속사 측은 주최 측으로부터 현장 진행 과정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애도 기간인 만큼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티아라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지연 씨와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황재균 씨가 오는 12월 결혼식을 올립니다. 지연 씨의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12월 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예식은 조용히 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 가족 친지 및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황재균 선수는 SNS를 통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깜짝 고백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티아라의 지연 씨였고 열애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지연 씨는 티아라 컴백과 함께 연기 활동을 병행했고 황재균 선수는 올 한 해 프로야구 경기에 집중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성실하게 활동해왔죠.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결혼식 준비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결혼을 꿈꿔왔던 연예계 대표의 노총각 최성국 씨도 이번 주말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상대는 24살 연하의 비연예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성국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1년간 연애 중의 사실과 함께 결혼식락을 구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죠. 비공자풍이었는데. 그렇지. 다 바뀌었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냥 지금은 매력만. 최성국 씨는 지난해까지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고정 출연하며 솔직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불청 멤버들에게 직접 신부를 소개하는 등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연을 계기로 결혼식 사회는 불타는 청춘에 함께했던 강수지 씨가 맡는다고 하네요. 결혼 축하드리고 결혼 후에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대학교. 이곳에 아주 특별한 물건이 있다는데요. 뭔가 움직입니다. 이게 뭐죠? 스마트베드라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제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눠져 조절이 가능하다는 스마트 베드. 아이디어가 기발한데요.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그 욕창이랑 낙상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시급하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 개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일반 병실 침대는 보통 허리까지 일으켜지죠. 하지만 이 스마트 베드는 55개 조각으로 나눠져 체압에 따라 모습이 변합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술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온도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소변하는 부분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밝아지는 온도로 측정을 해서 시트 교체라는 알람을 주게 돼서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침대를 두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직원들 틈에 유독 앳돼 보이는 얼굴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직원인가요? 저희 회사 소속으로 삼고 싶은 학생 연구원 분들이십니다. 생소한 직함, 학생 연구원. 대학생이지만 회사의 연구원이기도 한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션베드 하단부에 들어가는 배선 작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맡아서 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간단한 시스템적인 제어?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어쩌다 시작하게 된 건가요? 시제품 제작하는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고 평소에도 교수님께 가서 모르는 것도 많이 질문하고 교수님께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걸 아니까 참여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5월부터 스마트 베드를 제작하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고요. 정확한 사업 명칭이 뭔가요? 전문대 링크 3.0 사업을 통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대 링크 3.0이란 전문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의 전공 지식을 이용해서 제품에도 보탤 수 있고 그리고 저희의 그 시야도 넓어지고 그런 거에 봐서는 훨씬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더 아이디어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저도 받아들이고 설계를 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체와 학교가 협약을 맺어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의 성과물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모형 자동차. 이건 뭐죠? 전력학 기초라든지 아니면 유공학 기초 같은 것들을 체험식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중학생들이 과학에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모형 F1 자동차입니다. 또 먹거리부터 아이디어 상품도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곳은 유독 사람들이 붐빕니다. 이거 한 번씩 다 시향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향기 입혀드릴 거예요. 이건 뭐죠? 일상 속에서 이렇게 좋은 향기들을 마스크에 붙여서 은은하게 기분도 좋게 하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향을 마스크에 붙이는 패치입니다. 향 너무 좋아. 이 제품도 반응이 뜨거운데요. 머리에 뭔가를 갖다 대자
바로 앞 화면에 나타나는 두피. 인공지능으로 두피와 피부 상태를 진단하는 기기라고요. 뷰티 산업체와 함께 공유 협력을 위해서 AI 두피 진단기와 AI 퍼스널 컬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내 피부와 잘 어울리는 색상이 뭔지 인공지능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AI다 보니까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대학생들과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협력하니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수업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협력체의 도움을 통해서 학교에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을 배울 수 있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업이나 연구소로 잇는 연결고리 링크 3.0 사업. 앞으로의 시너지를 더욱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출근길과 퇴근길의 공기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쌀쌀할 전망입니다.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